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1년 중 서울에서 화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1월입니다. 이번 주는 최근 발생했던 사고와 서울시의 대책 등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성탄절이었죠.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후 아파트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긴급 점검에 나서고 화재 예방과 피해 경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에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화재로 30대 남성 2명이 목숨을 잃고 29명이 다쳤습니다.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방화문이 모두 열려 있었고 해당 아파트 1층이 필로티 구조로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해당 아파트는 2001년에 준공됐는데 당시 수방법에 따라 1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노원구의 한 아파트. 화재가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와 준공 시기와 여건이 비슷한 곳입니다. 화재 감지기를 확인하고 방화문 상태도 확인합니다. 서울시가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점검에 나섰습니다.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시설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몇 가지 시설물의 보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법령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방화문, 완강기, 자동 개폐 장치 등 피난 안전시설 확충 지원에 나섭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피난시설을 추가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방화문 등 피난시설의 관리 현황을 분기마다 자치구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특히 기존 아파트 발코니 확장 시 90cm 이상의 방화 유리를 설치했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겨울철 화재 발생이 잦은 곳은 영세 점포들이 몰려있는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점입니다. 성동구에서는 전통시장 등에 IoT와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화재 발생 시 감지하면 바로 소방서로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어서 이재원 기자입니다. 성동구 왕십리 도선동 상점과 골목 사이로 각종 음식점과 가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점포가 들어서 있는 건축물도 낡고 비좁아 겨울철에는 난방기구도 함께 사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성동구가 해당 골목 상점 162곳에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가 60도 이상의 열 또는 연기, 불꽃을 감지하면 야외에 설치된 중계기에 전달됩니다. 전달된 데이터는 바로 인근 소방서, 점포주 상인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예전에는 불이 났다는 거를 알면 119 쪽으로 전화를 해서 약간 시간이 소요되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바로 소방서 쪽으로 연락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구는 IoT 화재 감시기와 함께 점포 196곳에 노후 옥내 배선, 불량 콘센트, 전등 등을 교체했습니다. 전통시장은 아무래도 오래되고 밀집종 구조의 건물이 많아 근본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구에서는 화재 발생 시에 대형 피해로 이어갈 수 있는 상점가 및 전통시장에 대해서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과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성동구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용답 상가시장, 금난시장 등 전통시장 내 점포 총 673곳에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하고 노후 전선 정비를 마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다음은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이야기입니다.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직을 내려놓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에서도 구의원들이 사직서를 내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이경선 서대문 구의원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10년 동안 구의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법을 따라야 합니다. 공직자의 경우 선거 90일 전인 지난 11일까지 사퇴해야 했습니다. 이날까지 서울에선 기초의원 2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경선 서대문 구의원과 김민경 강남 구의원입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동안 기초의원에서 했던 10년이라면은 지금 내가 가서 우리 주민이 뭘 원하고 우리 시민이 뭘 원하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순간은 뭘 원하는지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출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선거구에선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총선일인 4월 10일에 새 구의원을 뽑게 됩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 지난해 강서구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을 위한 여러 계획을 추진해 왔는데요. 올해는 그 계획을 구체화해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 상생을 이뤄가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강서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무엇인지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강서구의 중점 과제는 균형적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루는 것. 균형 잡힌 미래경제 도시를 만드는 데 속도를 냅니다. 지난해에 이어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의 기능이 보강돼 화곡 부근의 원도심과 마곡지구 등 신도심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공항 고도 제한 역시 2028년 이전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28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금 먼저 이것을 우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미리 관련 항공법적 정비도 하고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과 연대해서 이 문제를 관련 부처와 또 기관에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미래 거점 공간을 구축하는 동시에 지역 상생의 발전 방안도 모색합니다. 먼저 첨단 산업의 미래 공간으로 주목받는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의 개발 추진이 가속화됩니다. 김포공항 혁신지구부터 가양동 공장부지에 이르는 강서의 신경제축을 통해 미래경제 도시로의 발판이 마련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씁니다. 그 이면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완과 그리고 지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유통 상생협의회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고요. 강서사랑 상품권 등의 지역 화폐를 활성화하고 총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통시장의 경쟁력 또한 높일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디지털 재난상황실 가동과 방범용 CCTV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환경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지역의 소식을 주민이 직접 전하는 주민통신원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강서구 출신의 유일한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초대 재무부 장관이었던 상산 김도연 선생의 동상을 만나볼 수 있는 28 공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서구 담당하는 박현주 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현주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강서구에서 태어난 유일한 독립운동가 상산 김도연 선생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네, 상산 김도연 선생은 1894년 당시 경기도 양천군 남산면 염천리, 지금은 염창동의 한 분홍의 아들로 태어나 독립운동가로 또 정치가로 평생을 조국에 헌신하였습니다. 동경 유학 시절 조선청년 독립단을 조직하여 동경 유학생들과 1919년 2월 8일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28 독립선언 당시 11명의 대표 중 한 사람으로 백관수의 독립선언서 낭독에 이어 김도연 선생이 결의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옥고를 치르고 이후 장년이 되어서는 조선어학회를 돕다가 옥고를 2번 치렀습니다. 김도연 선생의 묘소는 강북구 우이동에 있어
강북구의 역사 인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김도연 선생의 흉상을 두 개를 만들어 하나는 강북구 근현사 기념관 앞에, 또 하나는 이곳에 세웠습니다. 네, 강서구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기념하고 또 그의 독립 정신을 고취하는 취지의 28공원. 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치 알려주시죠. 네, 9호선 양천행교역 1번 출구에서 경제정선 미술관 가는 길에 있는데요. 마곡 보타닉 21st 빌딩 바로 옆에 있는 작은 공원이 바로 28공원입니다. 네, 건물 이름까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빌딩사의 그 자투리 땅에 조성한 쌈지공원이 바로 28공원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네이버나 구글 지도에도 검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취재하면서 네이버에 먼저 지도 표기 요청을 했고요. 1월 안에 모든 서비스에 반영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네,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취재하면서 또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요? 네, 6번 마을버스를 타면 28공원 바로 앞에 내릴 수 있었는데요. 버스 정류장 이름이 변전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강서 역사문화 거리에 인접해 있고 또 해당 버스 정류장은 문화예술이 흐르는 정류장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버스 정류장 이름이 변전소 대신 28공원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28 독립선언이 바로 다음 달인데요. 28 공원에 대한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서구 박현주 주민통신원이었습니다. 이 초저출산 시대 많이 들어보셨죠? 이와 함께 우리 사회 인구 고령화도 가속화되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공공근로 중심이던 노인 일자리는 이제 사회 변화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는데요. 변화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를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요 집중력이나 기억력 하는 그런 게임을 해볼 거예요. 한번 이제 시작해 볼게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치매 초기 어르신에게 다양한 학습 게임을 설명합니다. 스마트 기기가 생소한 어르신도 설명을 듣자 느리지만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집중합니다. 은퇴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암병녀 할머니. 지난해부터 또래 노인에게 스마트 기기 활용법을 알려주는 학습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고 나서 보니 마침 치매 안심센터에서 이런 노인 일자리가 치매 관련 일자리가 있어서 그냥 다른 일자리보다는 이게 참 보람 있고 어느 때는 이분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게 참 보람 있고 그랬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전체 인구 56만여 명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14만 4천여 명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18% 정도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분위기에 맞춰 자치구의 노인 일자리 사업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와 청소 등 단순 노동작업 위주였던 일자리 대신 노인들이 자신의 관심과 경력, 활동 역량에 맞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인 활동 홍보, 치매 예방 교육 등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린 겁니다. 지난해 대비 약 2배 늘어난 865명 규모입니다. 신노년층이라든지 사회적 경력이 풍부한 어르신들이 이제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그 스마트 기기 활용 부분이라든지 제4차 산업혁명에 이제 참여한 어르신들과 그다음에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강서구는 앞으로도 시니어 클럽,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내 14개 기관과 협업해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노년층 일자리를 확대해 간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이번에는 저출생으로 인한 서울의 사회 현상을 연달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폐교 문제인데요. 먼저 공립고등학교 중 첫 폐교 사례가 된 서울 도봉고등학교와
학부모 반대로 폐교 결정이 유보된 동명여중 사례를 통해 서울의 폐교 상황과 문제를 짚어봅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개교 20년 만인 오는 2월 문을 닫게 된 도봉구의 도봉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는 폐교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003년 12월 개교 후 200명대 수준을 유지하던 학생 수는 2020년 절반으로 떨어졌고 2021년 75명, 2022년엔 42명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학교가 자리한 도봉 1동은 서울에서도 고령 인구 밀집 지역으로 꼽힙니다. 재개발이 제한적인 도봉산 국립공원 아래에 위치해 신규 세대의 유입이 수월치 않은 데다 1.2km 남짓한 근거리에 또 다른 고등학교가 자리해 있어 도봉고 기피와 전학 등의 현상이 누적된 것도 학교 폐교의 이유가 됐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 결정은 이제 더 이상 농어촌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는 점점 늘고 있지만 폐교나 통폐합 대상 학교를 규정하는 지침은 모호하기만 합니다. 현재 교육부는 도시 지역에서 초등학교는 전교생 240명 미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300명 미만의 경우 통폐합 대상 학교로 분류합니다. 세부 기준은 각 교육청별로 자율, 구체적 기준 역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인 동명여중은 지난해 법인에서 폐교를 추진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입학 후 이뤄진 총회에서 학교의 폐교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상황이 된 것. 갑작스런 폐교 알림에 학부모 반발은 계속됐고 찬반 투표 결과 반대 93.5%가 나오며 폐교 결정은 유보됐습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논의는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상황. 뒤숭숭한 분위기 속 학부모의 불안과 걱정은 여전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폐교한다고 했었으니 분위기는 안 좋고 선생님들은 기간제 교사니까 다른 학교를 계속 구하는 상황이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좀 숨기는 게 아니라 선생님 면접 보러 가야 돼서 내일은 선생님이 수업을 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도 있었대요. 그리고 결국에 그 선생님 다른 학교가 되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에 뭔가 애정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안 만들어지니까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그거에 대한 그게 너무 더 불쾌감이라고 할까요? 뭔가 저희가 되게 약자 입장에서 뭔가 이 행정 처리에서 당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왜냐면 사전적으로 미리 뭔가 알았으면 학생도 뭔가 이게 어쨌건 향후 3년을 열심히 다녀야 될 문제인데 그냥 단어만 유보라는 게 결정이 났을 뿐이지 달라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기대감도 없고 기쁘지도 않았고 앞으로 도미노처럼 이어질지 모를 서울의 학교 통폐합. 폐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통보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가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선택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제시가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한편 지난해 문을 닫은 화양초등학교의 경우 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 운영이라는 단기 계획은 나왔지만 장기 활용 계획을 두고는 기관 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어떤 상황인 건지 계속해서 김진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3월 폐교가 이루어진 광진구의 화양초등학교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은 지 1년이 지난 현재 운동장에는 이렇게 초록색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학교 본관 건물에는 교육지원청 산하 시설이 일부 입주해 있고 운동장은 이렇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부터는 운동장을 주민 체육 공간으로 24시간 개방하면서 소음 유발 행위를 주의해달라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폐교에 앞서 학교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오갔습니다. 주민들은 공영주차장과 북카페, 화양초 역사관 등의 의견을 내놨고 교육청에서는 화양미래교육문화원을 건립하겠다는 방향 아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해왔습니다. 또 광진구는 폐교 부지 내 주차장 건립과 청년 종합복지 공간 조성을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2025년 착공을 구상했던 광진구와 서울시 교육청. 하지만 현재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광진구가 지난해 11월 서울시 교육청에 돌연 사업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화양미래교육문화원 진행 중인데 현재 이제 같이 하던 광진구가 사업 중단을 좀 알려와서 다시 이제 서울시하고 협력 검토를 지금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진구가 중단 요청을 했다는 게 시점이 언제쯤일까요? 작년 말 정도요. 11월 정도. 기존 부지 안에 저희 본관동은 이제 저희가 사용하지만 그 계획은 기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네. 새롭게 이제 증축동을 광진구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도중에 이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가 광진구에서 이제 사업 중단이 되니까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변경이 되면서 저희는 이제 서울시하고 다시 협력을 지금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교육청 부지를 매입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 구에서 추진하던 청년 종합복지관의 경우 대체 부지가 확보돼 사업 중단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폐교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그 청년종합복지관 건립을 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거기가 이제 저희가 이 땅이 저희 그 소유권 이전하는 부분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공간의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그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대체 부지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쪽 사업에서는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양초 폐교 부지 활용을 논의하는 주체가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로 바뀐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8월 서울의 폐교를 청소년 숙박시설인 청년 유스호스텔로 개발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폐교 부지 활용의 큰 방향성은 화양미래교육센터 조성에 있다며 서울시와 협력이 되지 않으면 교육청 단독으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25년 착공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늦춰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기관 간 각자 다른 셈법 속 폐교 부지 활용을 둔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 며칠 서울의 날씨는 영상 기온을 유지했는데요. 다음 주는 상당히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까지 떨어지고 한 주 내내 영하권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나 눈 예보는 없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